혹시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준 적 있으신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죠.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요. 당신의 하루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로 채워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또 누군가를 돌보고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어요. 당신이 살아온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고 입을 옷도 귀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이 많았죠. 당신도 그 중 한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어땠나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나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나요?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놀고 싶은 나이에 일을 배워야 했고 꿈을 꾸고 싶은 나이에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왔죠. 농촌에서 도시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부산으로, 공단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신도 그 대열에 있었을 겁니다. 낯선 도시에서, 좁은 셀방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시장에서 당신은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때 당신이 바랐던 건 뭐였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가족들 얼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며 당신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책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죠. 당신은 자식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1997년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그 시절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간신히 직장을 지켰지만 월급이 줄고 일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그때 당신은 어떻게 버텼나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까? 자식들은 자랐고 대학에 보내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잠을 설쳤죠. 빚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공부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른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았죠.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뭘 한 거지? 내 인생은 뭐였지?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의 꿈,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 당신이 감당해낸 무게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대단했어요. 당신은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꼭 당신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자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2500년 전 중국에서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평생 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다움, 인간다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의 실천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세워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며 그분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했죠. 자식들을 키우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동생들, 조카들, 손주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은 늘 뒤에서 받쳐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이미 공자가 말한 어진 사람이었어요.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되 간곡하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공경하기를 더하며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부모님을 모시며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견뎌내셨습니까? 때로는 속상했을 거예요. 때로는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그 실천이 바로 인입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어요. 군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옳은 길을 걸으려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평생 옳은 길을 걸으려 애썼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당신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군자였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 충은 진심을 다하는 것이고 서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공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당신은 이미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진심을 다했죠. 자식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남편이 힘들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아내가 지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애썼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당신은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이 먼 곳에 있는가?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이 이르는 것이다. 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그 순간 인이 실현되는 거죠.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 순간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또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해요. 공자는 나이 쉰에 1000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순에는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순을 넘기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도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진짜 배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당신은 평생 공부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공자가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인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군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람답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잘해오셨어요.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죠.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실학이라는 학문을 주장했어요. 실학 말 그대로 실제로 쓸모있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 많은 학자들은 책만 읽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논했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어요. 그는 백성들의 삶을 봤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했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학문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현실에서 쓸모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학문은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당신은 평생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매일 일어나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죠.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실학이었어요. 정약용은 농사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덜 고생할지 연구했어요.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어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했죠. 사람의 노동을 줄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약용의 모든 학문은 현실에서 출발했어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학문이라고 믿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어요.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매 순간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찾아냈어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혜를 쌓았죠.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단련시킨다. 어려운 시간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도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IMF, 가족의 어려움, 건강 문제. 수많은 역경이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어요. 당신은 이미 단련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가르침을 전했죠. 그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한 편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실함. 매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매일 일어나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중요하다고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믿었죠.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가족이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누가 아프면 간호하고 누가 힘들면 위로했어요. 당신은 이미 정약용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연구하고 글을 쓰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바란 것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죠.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좋은 교육을 받기를,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그것을 위해 당신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당신의 삶 자체가 실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가족과 재회했죠. 그때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글을 정리했어요. 당신도 이제 그 나이를 넘기셨습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실학이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 자체가 지혜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위대한 학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들어보셨나요? 20세기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죠. 아들러는 용기의 심리학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모험가? 아들러가 말한 용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러가 말한 용기는 이런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용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용기, 책임을 떠안는 용기. 이것이 진짜 용기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기 자리를 지켜왔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산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유명하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땠나요? 당신은 평생 옳은 행동을 하려 애썼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성실히 하고, 이웃을 배려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가치예요.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열등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러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에 갇혀버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셨나요? 당신은 극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이 있었다면 자식은 꼭 공부시키려 했죠. 가난했다는 열등감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신은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꿨어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평생 공동체에 기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이웃이라는 공동체. 당신은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했어요.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좋은 학벌도 없었고, 특별한 기회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해요.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과제까지 떠안으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아마 남의 과제까지 떠안고 사셨을 겁니다.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모두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느꼈죠.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는 곧 내 문제처럼 느껴지죠. 당신은 그만큼 가족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여하는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셨나요? 아마 복잡한 감정이 드실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한 일들은 헛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돌본 사람들, 당신이 도운 사람들, 그들의 삶에 당신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말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신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러가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생 책임을 다했고 공동체에 기여했고 다른 사람을 돌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를 들어보셨나요? 20세기 독일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이 책에서 프롬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저절로 생기는 것,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 하지만 프롬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감정만 느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매일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챙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프롬은 진짜 사랑의 요소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배려, 책임, 존중, 이해. 이 4가지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죠. 당신은 평생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이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부모님이 편하도록 신경 썼어요.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상대방을 책임진다는 것,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켰어요.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당신은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네 번째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죠. 당신은 가족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가졌어요. 프롬이 말한 사랑의 4가지 요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프롬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슨 차이일까요? 미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편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달라요. 상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당신은 성숙한 사랑을 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랐죠.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프롬은 자기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애라고 하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프롬이 말한 자기애는 달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셨나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내가 아파도 참고, 내가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희생만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고요.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정말로요. 프롬은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부모는 사랑하죠.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반항해도 당신은 사랑했어요. 밤새 걱정하고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프롬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진짜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반대입니다. 당신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관심을 가졌죠.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늘 살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프롬은 현대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상품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버리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의 부족한 부분도 받아들였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보여줬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노력을 주고 마음을 줬어요. 많이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프롬이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당신은 배려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돌릴 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할 차례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네 분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공자, 정약용, 아들러, 프롬.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삶은 의미 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다. 이제 이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당신의 삶을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는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죠. 나라는 폐허였고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때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아마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당신을 낳고 키우셨죠. 당신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 겁니다. 형제가 많았고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부러웠을 겁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그때부터 당신의 실학이 시작됐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실학이니까요. 당신은 책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당신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들어가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했죠.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은 적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미래를 위해 견뎌냈죠. 아들러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용기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용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용기.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1970년대, 1980년대, 산업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나라가 빠르게 발전했고 기회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적응해야 했죠.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당신은 결혼했을 겁니다.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임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프롬의 시선으로 보면 그때부터 당신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려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랑. 당신은 그것을 매일 실천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좋은 교육을 받기를, 더 나은 미래를 가지기를 바랐죠. 당신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아마 성실함을 가르쳤을 겁니다. 정직함을 가르쳤을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공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인의 실천이었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니까요. 1990년대 중반까지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조금씩 형편도 나아졌죠.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빚에 허덕였습니다. 당신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월급이 줄었거나 그때 당신은 어떻게 버텼나요? 아마 또다시 허리띠를 졸랐을 겁니다. 절약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떻게든 견뎠어요. 자식들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기를 내 철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자 당신은 가족을 위해 인을 실천했습니다. 정약용 당신은 현실에서 답을 찾는 실학을 보여줬습니다. 아들러 당신은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프롬 당신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비쌌죠. 당신은 또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했고 빚을 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졸업했습니다. 직장을 구했고 독립했어요. 당신은 안도했을 겁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을 겁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떠났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2010년대 아이들은 결혼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당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를요. 당신은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자식처럼, 아니 자식보다 더 사랑했을 거예요. 손주를 보며 행복했죠. 하지만 동시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순을 훌쩍 넘겼어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나? 이런 질문에 내 철학자가 답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인을 실천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도리를 다하고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실학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답을 찾고 지혜를 쌓고 실제로 살아냈어요.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실천했어요. 배려하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당신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 당신이 견뎌낸 고통,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당신이 키운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마 당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희생,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당신이 만든 가정은 어떤가요? 아마 따뜻한 가정일 겁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모여 밥을 먹고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가정.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지켜낸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실함, 정직함, 책임감, 사랑. 이런 가치들을 당신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자식에게, 손주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정말로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피곤한가요? 허전한가요? 외로운가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참지 마세요. 평생 감정을 참고 살았죠. 이 정도는 참아야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둘째, 과거를 인정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삶을 인정하세요.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실수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당신의 삶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어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때 정말 고생 많았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셋째,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이제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바꿀 때입니다. 평생 주기만 했죠. 이제는 받아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기대도 해도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어. 이렇게요. 자식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하지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은 요즘 어때요?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이렇게요. 넷째,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평생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무엇이 하고 싶으신가요? 책 읽기, 산책,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다섯째, 몸을 돌보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몸을 돌보세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산책도 좋고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져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식사도 신경 쓰세요. 혼자 사시면 대충 먹기 쉽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세요. 여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자식, 배우자만이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일곱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제 와서 무슨 목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손주 생일에 직접 만든 음식 선물하기,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런 작은 목표로 충분해요. 목표를 달성하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우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 서비스도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상담해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에요. 아홉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요. 10번째, 용서하세요. 과거에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져요. 원망과 미움은 당신을 묶어두지만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후회되는 것, 모두 용서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60이든 70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덕을 쌓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이 곧 학문이다. 당신은 평생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것이 진짜 학문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당신은 평생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을 차례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심히 일했던 청년 시절,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웠던 장년 시절, 그리고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견뎌냈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고 힘들어도 계속 걸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식들, 당신이 돌본 손주들, 당신이 만든 가정,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봤으니 이제는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쉴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에게 따뜻해지세요. 당신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았죠. 이제는 가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한 기계가 아니에요.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꼭 당신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당신이 걸어온 길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